안녕하세요. 천추 안으로 남을 뻔한 일을 제대로 통쾌하게 복수했던 40대 직장인입니다. 지금의 평온한 삶과는 다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을 경험했었는데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일들을 남겨준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 아버지는 평생을 10만리로 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10만리를 하러 나가시면 짧게는 이틀, 길게는 사흘까지도 집으로 오지 않으셨죠. 비가 내리는 시기엔 늘 엄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동동거리며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딱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흰 아버지 표정만 보고서도 상황을 다 알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 환한 얼굴로 대문을 열면 그날은 산삼을 발견한 날이었거든요. 상재야, 아버지 왔다. 우와, 아버지, 산삼 발견하셨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아주 큰 산삼을 캐고 왔어. 오늘은 소고기 먹는 날이다. 당시 산삼을 캐면 아버진 바로 시장에다 내다 파셨는데 작은 건 그때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하고 정말 큰 건 100만 원, 2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했었어요. 물론 몇백만 원 하는 산삼은 정말 드문 일이었고 그래도 산삼 하나를 팔면 당시 직장인 월급 정도가 되었으니 한 달 먹고 살긴 충분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산에서 캔 약초나 버섯들을 가지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저에겐 4살 차이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했지만 어머니 식당 일도 늘 도와주는 그런 효녀였어요. 그런 누나를 보면서 저 역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 어른이 되어 호텔 쪽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어릴 적 봤던 TV 드라마에서나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던 직업이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진짜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죠. 한 번은 객실을 점검하다 로비로 내려왔는데 소란이 생겼던 적이 있었답니다. 바로 술에 취한 손님이 로비 직원에게 술주정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를 막아 손님을 말리기도 했었죠. 그런데도 이 손님은 난동을 멈추질 않더라고요. 야, 얼른 가서 소주 사와. 아니, 뭔 놈의 호텔에 소주 한 병이 없어? 당장 소주 사오라고. 저기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소주는 사다 드릴 수 없습니다. 객실이 어디신가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가 뭔데 안내라고 말고야? 돈 때문에 그래? 자, 돈 줄 테니까 소주 사와, 소주.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라다 술에 취한 그 손님을 데리고 객실로 겨우 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사건이 끝난 적도 있었답니다. 그 와중에 기분 나쁘다며 머리를 치고 어깨를 손으로 밀어도 서비스직이다 보니 내내 웃으며 응대를 해야 한다는 게 참 곤욕스럽더라고요. 손님들끼리 싸우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한 번은 부부가 싸워 여자분이 로비까지 도망쳐 내려온 적도 있었네요.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손님? 저희 남편이... 그때 쫓아온 그 여자분의 남편이 바로 여자분한테 달려와 위협을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리려고 그 남자분 팔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분 반응을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머, 여보, 괜찮아? 아니, 왜 사람 팔목을 잡고 그래요? 네? 아니, 아까 이분이... 아니, 저기요. 호텔 매니저가 사람 이렇게 막 잡아도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제압하는데요? 네? 고객님이 아까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머, 내가 언제요? 여보, 괜찮아? 아프지? 우리 올라가자. 올라가서 내가 봐줄게. 아,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그러더니 언제 싸웠냐는 듯 둘이서 올라가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며 호텔리어로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 소개를 통해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성격도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었죠.
사람들과 두루 어울리는 것도 좋아해 저희 집에도 정말 잘했었고요. 처가 식구들은 장인, 장모님과 형님이 계셨는데 항상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우리 왈가닥을 자네한테 시집 보내고 참 미안하고 고마워. 요즘도 그렇게 밖에서 놀기만 좋아하는가? 아유, 자네 속이 말이 아니겠구만. 아닙니다, 장모님. 오히려 전 아내 그런 성격이 좋은걸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저희 호텔 식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니까 전 좋습니다. 우리 영은이 예쁘게 봐주니 자네한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야. 생각이 많고 활동적이지 않았던 저와는 다르게 활발하고 늘 밝았던 아내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참 많았답니다. 그런 아내와 결혼하고 1년 후엔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딸을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아내가 애 육아에만 몰두하다 보니 자연스레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쉬는 날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늘 아내 대신 아이를 봐주고 아내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게 해주곤 했어요. 그렇게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온 날이면 전보다 더 활기가 넘치곤 했죠. 여보, 나왔어. 애는 자고 있어? 고생 많았지. 방금 잠들었어. 오늘은 그래도 많이 보채지도 않고 잘 잤어. 걱정하지 마. 당신은 재밌게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 어,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더라. 당신 내 친구 정희 알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청첩장 줬어. 얘 완전 성공했다. 엄청 비싼 호텔에서 결혼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래저래 얘기하느라고 좀 늦었네. 괜찮아. 당신 재밌게 놀았으면 됐지 뭐. 당신 결혼식에 입고 갈 옷도 생각해 봐야겠네. 없으면 우리 오랜만에 백화점 쇼핑이나 하러 갔다 올까? 아, 정말? 진짜 그래도 돼? 아니야. 있는 옷 또 입으면 되지 뭐.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우리 딸도 이제 커가는데 나 괜찮아. 처음 아는 누구보다 살뜰하고 알뜰한 사람이었어요. 외벌이로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노력을 했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서 어린이집에 보낼 시기가 되고 나니 아내 회사를 다니겠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전 아내가 출산하고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애 육아만 했으니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한 푼이라도 살림에 보태고 싶다며 직장에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 집 살림은 좀 더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쯤 지났을까 집에 못 보던 명품 가방이며 구두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내에게 물었더니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이거 가방 샀어? 아, 친구랑 저번에 백화점 갔다가 보니까 세일을 엄청 하더라고. 싼 거야. 얼마 안 해. 아, 그래? 근데 저번에 당신 가방 다른 거 사지 않았어? 그런데 또 산 거야? 그냥 좀 하나 샀어. 뭘 이거 가지고 그래. 나 말고 다른 애들은 남편이 고생한다고 가방 하나둘씩 매달마다 사주는 애도 있어. 난 여태껏 당신한테 명품 가방 하나 받아본 적도 없는데 꼴랑 아울렛에서 싼 거 하나 샀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거 비싼 브랜드라 그런 거지. 뭐 얼마나 비싸다고. 그리고 나처럼 생활비 별로 안 받는 여자도 없거든. 당신 월급 통째로 나한테 맡기지도 않고 꼴랑 생활비 거기서 떼서주면서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거기서 아껴서 이렇게 가방이라도 사면 잘한다고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아휴, 됐어. 그렇게 보기 싫으면 환불할게. 솔직히 맞벌이로 둘이서 돈을 벌고 있으면 외벌이로 살 때보다 사정이 더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내가 맞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턴 처음에만 돈이 좀 모였을 뿐 몇 달 후부턴 돈이 모이긴커녕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면 난리가 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늘 돈이 부족하다며
아낸 간간히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해서 받아간 적도 많았고요. 전엔 쓰고도 남을 정도로 부족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해 더 받아가는 달이 많아지다 보니 저도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큰일 났어. 너 도대체 마누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갑자기 전화해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네 마누라 있잖냐? 아무래도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진짜. 내가 너 안 믿을까봐 다 사진을 찍어놨거든. 내가 바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 그렇게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는데 정말 그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사진엔 아내가 어떤 한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팔짱을 낀 사람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누구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 사장이었어요. 처음에 아내가 입사를 하고서 회식을 했을 때 제가 아내를 데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서로 인사를 했었는데 바로 그 사장이랑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죠. 당시 사장은 나이가 50대 초반이었고 아내와는 14살이 차이가 나던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그 사장도 가정 있는 남자였죠. 지금까지 그렇게 몰래 만나며 그 사장이 아내에게 명품 가방이며 선물을 해줬던 거고 거기에 빠져있다 보니 아내 역시 씀씀이가 커져갔던 거였어요. 그걸 보는데 정말 기가 차서 어이가 다 없더라고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바람이나 피우며 밖으로 나돌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날은 진짜 근무하는 내내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내내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 아이를 재우고 아내에게 그 사진을 들이밀며 얘기를 했어요. 전 당연히 아내가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태도가 진짜 황당하더군요. 당신 도대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았어. 어떻게 애를 놔두고 이런 짓을 벌일 생각을 해? 어떻게? 그래, 뭐 어차피 언젠가 들킬 줄 알았어. 그리고 나도 어차피 당신한테 이혼 얘기 할 생각이었어. 뭐 잘 됐네. 뭐라고? 지금 당신 뭐라 그랬어? 못 들었어?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라고. 나 우리 사장님이랑 서로 이혼해서 재혼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준비해.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 뭐 그냥 부부이기만 했지. 우리가 애틋하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당신 내가 돈 쓰는 것도 하나하나 다 신경 쓰지 않았어? 나도 더 이상 남편 눈치 보면서 돈 쓰고 싶은 생각 없고 차라리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우리 사장님이랑 결혼하려고. 어쨌든 당신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자.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아내를 보면서 전 그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뺨을 그대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넌 네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정말 우리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이 말이야. 너 지금 나 쳤니? 쳤어? 지금 어디라고 사람을 쳐? 나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당장 당신하고 이혼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줘? 어디서 감히.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지만 우리나라에서 3명 중 1명은 다 바람 피운다더라. 나도 그중에 1명일 뿐이야. 이렇게 된 거 우리 볼장 다 본 거 같은데 내가 경찰에 고소는 안 할 테니까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이혼? 헛소리 하지 마.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내가 당신하고 왜 이혼해? 못 해. 이미 마음이 떴는데 그럼 마음 없는 껍데기랑 살 거야? 당신이야말로 헛소리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사인하고 접수할 때 얘기해. 그러더니 아내는 그 길로 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마음 같아선 당장 아내와 헤어지고 싶었죠. 그렇지만 저에겐 아직
어린 아이가 있고 그래서 섣불리 결정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한답니까? 그래서 아내가 서류를 보내도 전 사인도 하지 않고 이혼도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결국엔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웃겼습니다. 당신 왜 서류에 사인 안 해? 왜 이혼 안 해주냐고. 당신이나 나나 서로 볼장 다 본 거 아니야? 아주 전까지 다 떨어졌을 텐데 왜 이혼 안 하냐고. 어? 내가 왜 이혼을 해? 절대 못 해. 뭐 돈 때문에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나 그냥 몸만 나갈게. 그럼 되지? 이 집 그냥 당신이 가지면 되잖아. 그리고 양육비? 양육비 얼마 원하는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되지? 100만 원씩 준다고 약속할 테니까 도장만 찍어. 그럼 되잖아. 어?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 제발 좀 조용히 끝내자.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깔끔하게 끝내자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눈을 보는데 이미 아내의 눈빛은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돈에 눈이 멀어 미친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사실 전 정말로 결단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해볼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은 바로 그 바람을 피운 사장이었어요.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저 고영은 씨 남편입니다. 제가 왜 전화했는지는 아시겠죠? 오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예? 왜 그러시는지. 그쪽도 가정이 있다는 거 아는데 사람이 해야 할 짓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짓이 있는데 아주 선을 제대로 넘으셨더라고요. 오늘 안 나오시면 저 모든 거 다 폭로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닙니다. 퇴근하고 보시죠. 그리고 아내한테 절대 우리 만나는 거 말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게 전 그 상간남과 단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약속한 카페에서 미리 도착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딱 봐도 5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절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아내와는 다르게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 모습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뭡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사실 그냥 잠깐 만나고 헤어지려고 했던 건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길게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드리죠. 그러니 제발 우리 가족들한텐 제발 알리지 말아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 이제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저희 딸도 이 사실 알면 저 애비 취급도 안 할 겁니다. 저희 아내도 충격받아 쓰러질지도 몰라요. 예?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요? 충격받고 쓰러질지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바람을 펴요? 뭐 들어보니까 이혼하고 서로 재혼하기로 했다면서요? 그 말은 뭐고 지금 이 행동은 뭡니까? 뭐 둘이서 작전이라도 짰어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말이었지. 전 죽어도 가정 파탄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하러 잠깐 만난 직원 한 명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전 제 가정 깨뜨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서 내내 싹싹 비는 그 상간남을 보며 전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는 이 사람한테 그냥 노란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아는 뻔뻔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어요? 솔직히 이 상간남의 태도를 보니까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자식까지 버리고서 가정을 등진 아내를 생각하면 이렇게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상간남은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5천만 원입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상간남 소송을 해도 아마 이 정도는 받지 못할 겁니다. 제발 이거 받아주시고 저희 가족한테만 제발 알리지 말아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전 그 여자랑 다시 재혼할 생각도 없고 저희 가족 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저희 가족한테만큼은 제발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제 조건 하나만 들어주시죠. 그러면 저도 알리지 않겠습니다. 네,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조건을 달고 그 상간남과의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건 조건으로 전 아내에게 정말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죠. 그 후 전 아내와는 정말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저와 헤어지고 그 사장과 재혼을 해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행복하게 살 날만을 꿈꾸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 뒤로 정말 통쾌한 대반전이 펼쳐졌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던 게 이 반전을 만들어줬죠. 아마 여러분들도 의아하셨을 겁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진 건지 말이죠. 그렇지만 전 어떻게 해서든 아내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이혼을 하면서 상간남 소송이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마 아내는 그 사장이 자기를 그저 가지고 놀려고 했었던 거라는 걸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알고 나면 또 아내가 태도를 바꾸고 저한테 싹싹 빌 테고 이혼도 할 생각도 안 할 것 같았고요. 제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처럼 아내도 한번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봤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 사장에게 당장 헤어지지 말고 이혼 도장 찍고 다 모든 게 끝나면 그때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다 알리겠다는 게 그게 제 조건이었죠.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장모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모님은 한참 우시더니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군요. 박서방, 미안하네. 내가 자네한텐 할 말이 없어. 딸 자식 제대로 교육 못 시켜 자네한테 이런 잘못을 했다는 게 이게 다 우리 탓이네. 애비애미가 제대로 못 가르쳐. 제대로 못 키워 그런 거니 우리 잘못이 크네. 정말 미안하네. 당사자는 단 한 번 미안하단 소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변에선 다들 저에게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하는지 정말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처가댁에선 저희가 이혼을 하는 이유를 다 아셨고 이혼할 때쯤엔 거의 아내를 내놓은 자식으로 취급하셨답니다. 아내는 그것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마 아내는 비단길이 펼쳐진 미래를 꿈꾸며 가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조차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역시나 전 아내에게서 폭풍 같은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전 역시나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제가 전화를 받으니 전 아내가 다급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야, 나. 여보라니? 당신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 아, 양육비? 안 그래도 양육비 한참 안 들어오던데 왜 안 보내는 거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얘기하더니. 여보,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나 당했어. 당했다고. 이혼하고 나랑 재혼한다더니 갑자기 나한테 이혼 못한다면서 막 헤어지자고 그러는 거 있지? 나 그 사람한테 그냥 당했어. 나 속았다고. 그럼 그걸 믿었냐? 어느 누가 가정도 버린 여자를 믿겠어? 그거 내 알 바 아니고 어서 양육비나 보내. 당신 이혼할 때 다 결정했던 거 잊었어? 여보, 내가 어떻게 매달 100만 원씩을 보내. 나 그렇게 못해. 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우리 딸도 너무 보고 싶고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이제 와서? 이제 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후회가 되냐? 근데 어쩌냐? 난 너한테 미운정 곤정 다 털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 하나 없는 껍데기랑 어떻게 사냐며? 나도 이제 너한테 마음 하나 없거든? 그런 사람이랑 못 산다고 하지 않았어? 난 너 같은 여자랑 다시 살 생각 없으니까 양육비나 보내고서 딸 보고 싶다고 해. 알았어?
결국 전 아내는 상간남에게서도 버려지고 자기 가족에게서도 외면당하며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렸답니다. 당연히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고 빠듯하니 양육비도 못 보내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렇다고 상간남 가정에 불륜 사실을 떠벌리려고 하니 또 상간녀 소송 당할까봐 무서워 밝히지도 못한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제 복수는 이걸로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전 아내는 양육비도 한 푼 보내지 않고 딸도 만나러 오지도 않더라고요. 양육비를 언제 줄 거냐 연락해봐도 차단을 한 건지 어쨌는지 답도 없고 딸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전 엄마 만나게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그 연락에도 다 차단해버리고 전 아내는 싹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 전 아내의 태도를 보며 정말 화도 나고 분노가 쌓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전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었어요. 아내와 같이 엮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좀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번호를 바꾸고 난 후 전 그래도 딸도 있고 하니 전 아내에게 바뀐 번호를 알려주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던 전 아내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서 그런지 바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당신 번호 바꾸니까 바로 받네. 나야. 아, 뭐야. 와, 진짜 소름 끼친다. 번호까지 바꿔서 연락하고 참 대단하다, 대단해. 왜 전화했는데? 왜긴 왜야? 왜 양육비 안 보내? 그리고 양육비가 그렇다 쳐도 앤 한 번도 안 볼 생각이야? 내가 애를 왜 봐? 어차피 당신하고 이혼했고 당신이 키우기로 했으면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 때문에 나 직장도 잘리고 돈도 못 벌어. 근데 뭘 애를 봐? 그냥 애한테는 엄마 없다고 해. 뭐?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그딴 소리 짓거릴 수가 있어? 다른 거 몰라도 엄마로서 역할을 해야지. 뭔 엄마 역할이야. 당신이야말로 진짜 양심 없다. 내 팔다리 다 잘라놓고서 무슨 엄마? 됐고, 나 앞으로 그냥 혼자 알아서 살 거니까 양육비고 뭐고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소름 끼치게 무슨 번호까지 바꿔가면서 연락을 해? 진짜 소름이다, 소름. 나 당신이랑 다시 재결합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인생 상관하지 말고 지내자고. 알았지? 끊는다. 어차피 차단할 건데 번호 바꿔서 또 연락할 생각하지 마. 그러고서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간 인연은 끝났더라도 자식 인연까지 이렇게 매몰차게 끊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여자는 엄마로서의 자리도 과분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전 아내 신경 쓰지 않고 딸과 둘이서 열심히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일을 겪고 나니까 삶의 허무함이 어느덧 찾아오더라고요. 모든 게 다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해야 하나요? 사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 과감하게 이직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마침 제주도 호텔 매니저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전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절 좋게 보신 호텔 사장님께서 절 매니저로 채용을 해주셨답니다. 경력도 오래됐고 인상도 좋다면서 그렇게 전 7년간 재직했던 호텔 생활을 마치고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제주도로 떠나던 날 부모님께서는 열일 다 제쳐두고 저희 이사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혼하고서도 누구보다 속상해하고 슬퍼하셨던 부모님이었는데 손수 이사까지 도와주시러 오시니 참 죄송하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아버진 이사가 끝나고서 저녁을 먹으며 제 등을 토닥이며 응원해 주셨답니다. 상재야, 아버지가 10만이라면서 느낀 건 세상사 내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다는 거다. 잘못된 일도 네 탓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알아도 네 탓 아무것도 없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알지? 알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잘 이겨내 볼게요. 그래, 난 우리 상재 믿는다. 내가 한참 산삼을 못 캘 때 네가 딱 생겼어. 그런데 네 엄마가 널 갖고 나니까 그 뒤로 매달 산삼을 보더구나. 그때 알았지.
우리 아들이 복덩이라는 거. 상재야, 넌 누가 뭐래도 예비 복덩이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로. 넌 우리 집에서 그 어떤 오래된 산삼보다 더 귀하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위로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도 속이 말이 아니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토닥여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전 이대로 무너질 수 없겠더라고요. 그 뒤로 전 열심히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며 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푸른 바다를 앞에 두고 멍하니 쳐다만 봐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라산도 등반하고 여러 오름들도 오르내리며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정리했답니다. 처음엔 좀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았죠.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도 많이 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를 극복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딸아이도 잘 적응을 하고 저 역시 호텔 일을 열심히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해졌더라고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낯익은 얼굴이 딱 호텔 로비로 들어오더라고요. 전 그 얼굴을 보자마자 황급히 숨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전 아내였거든요. 전 아내는 다정하게 누군가와 같이 팔짱을 끼고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딱 보니 둘이 신혼부부처럼 보였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랑 이혼하고서 그 사장한테 차이고 또 2년 만에 재혼을 한 건가 싶어 진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딸 양육비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으면서 결혼을 한다니. 거의 몇 달을 엄마를 찾으며 울었던 딸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전 아내가 행복하게 남자와 팔짱을 끼고 놀러온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같이 온 저 남자는 저 여자에 대해 알고나 있는 건가 싶었고요. 그런데 딱 그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듣고 전 그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 제주도 여행은 처음이라 그랬지? 내가 이번에 제대로 제주도 여행 시켜줄게. 진짜? 진짜 자기 만나서 난 너무 행복해. 내 인생에 나 벗겨먹으러 한 사람만 있었지. 이렇게 날 위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에이, 그런 사람은 다 잊어버려. 내가 앞으로 자기 호강시켜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신나서 객실로 올라가는 두 사람을 보며 수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정말 미친 척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가 묵고 있는 객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룸 서비스입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전 아내와 같이 온 그 남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어? 룸 서비스? 저희가 시킨 건가요? 영은이가 주문했나? 호텔 서비스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아,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는 그대로 접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와 함께 제가 전달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전 아내의 정체를 밝힌 쪽지 한 장이었죠. 전 딱 한 문장으로 전 아내에 대해 글을 썼죠. 고영은 그 여자, 딸까지 버리고서 불륜으로 이혼했던 사람인데 아시나요? 그렇게 접시와 함께 쪽지를 전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선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크게 싸우는 모양이었어요. 전 그 소리를 듣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그 남자가 바람을 쐬려고 했는지 몰라도 혼자 로비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는 그 남자를 전 쫓아가 잡았습니다. 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쪽지를 보낸 사람이에요. 뭐요? 아, 그럼 아까 쪽지를 그쪽이 주신 거예요? 아, 그 쪽지 뭡니까? 아, 도대체 뭐냐고요? 진짜 사실이에요? 당신 누군데요? 누군데 그런 쪽지를 준 겁니까? 자세한 건 잠시 밖에서 얘기 나누시죠. 그렇게 전 그 남자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가 얘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보니까 그 남자는 아예 전 아내의 정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신혼부부는 아니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예비 부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그 남자가 묻더라고요. 그 쪽지 내용 사실이에요? 아까 영은이한테 들어보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 사실입니까? 대체 왜 그런 쪽지를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저 그 여자 전 남편입니다. 현재 양육비 소송 중이기도 하고요. 전 회사 사장이랑 바람 피우고서 걸리니 뻔뻔하게 이혼 요구하고 가정까지 다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 후로 몇 명의 남자를 더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긴 제 딸아이예요. 뭐라고요? 이 애가 진짜 영은이 딸이라고요? 정말 맞습니까? 확실해요? 그리고 진짜 전 남편 맞습니까? 지금 그 말 증명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보시겠어요? 그렇게 전 핸드폰으로 찍어놨던 사진들이며 소송장이며 모든 것들을 그 남자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그걸 보면서 아주 손을 덜덜 떨며 당황해 하더라고요. 진짜 이 여자 딸까지 있었다고요? 정말 그랬다고요? 가족한테 버림받고 혼자 힘들게 산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네. 전 아내 가족들은 아내가 불륜했다는 걸 알곤 모두 다 연을 끊어버리셨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 한번 뉘우치지 않았던 그런 여자입니다. 어떻게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못 믿으시겠으면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사장님께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제가 은혜 꼭 갚죠. 그렇게 그 남자는 그날 바로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전 아내가 도대체 뭐라고 거짓말을 했던 건지, 딸을 낳았다는 사실도, 불륜으로 이혼을 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니 그 남자는 사색이 되더니 알았다고 자리를 뜨고선 그렇게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부랴부랴 혼자 키를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바로 전 아내였죠. 그러더니 로비에 서 있는 절 보고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야, 당신이었어? 이 쪽지 남긴 게 너였냐고. 지금 누구 인생 또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야, 뭐야?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 속에서 또 어쩌려고? 어떻게 사람 이렇게 안 변하냐? 너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라고.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마음대로 해. 가만히 안 있든 뭐라든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난 더 이상 나처럼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야. 그 남자 화 많이 난 것 같은데 얼른 쫓아 올라가 봐. 어떻게 넌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 정도까지 망가진 줄 몰랐는데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넌 네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양육비 한 번을 안 주고 이렇게 여행 다니며 남자 만나고 다닐 돈은 있고? 됐어. 어쩌라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줘? 어차피 네가 애 키우면서 왜 나한테 돈을 달래? 너 내 인생 망치면 진짜 부숴버릴 거야. 그러더니 전 아내는 씩씩대며 호텔을 나가더라고요. 전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양육비가 그렇다 쳐도 딸을 보고 싶어라도 했으면, 아니면 연락이라도 좀 했었다면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안 했겠죠. 그 사장한테 버림받고서 그때 딱 한 번 연락이 온 걸 제외하곤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고 다 차단하고 지냈으니 전 이 여자가 너무나 괘씸하고 또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어마어마한 과거를 숨기고서 또 순진한 사람을 속이려 한다니, 그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며칠 뒤 저에게 연락처를 받고 갔던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백성준입니다. 제가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박상재 씨 말이 다 맞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살해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닙니다. 전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전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 사례는 괜찮습니다. 부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 여자가 저한테 결혼을 엄청 요구했거든요. 거기다 합가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길래 전 정말 좋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미 저희 부모님께도 다 인사드리고 결혼도 불과 3개월 남은 상황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죠. 그렇게 그 남자와의 통화를 마치고 전 제가 할 일을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잔 자기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사업주 아들이었던 그 남자를 어떻게든 꿰어내어 보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전 아내 행동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을 딱 마주쳤던 게 참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그때 마주치지 않았다면 전 아내는 그대로 그 남자를 속이고서 결혼까지 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토록 저희가 전화하고 메시지 보낼 땐 한 번 전화를 받지도 오지도 않았던 전 아내였는데 이제야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걸어오니 진짜 황당하더군요. 제가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전 아내는 다짜고짜 화를 내며 소리를 쳤어요. 야, 너 뭐하는 사람이야?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다 망쳤다고. 내 인생 돌려내. 내 인생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네 인생? 그 거짓말로 가득 찬 그 인생 말하는 거냐? 남 속여놓고서 뭘 돌려내? 네가 벌 받은 거지. 네가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 속여가면서 남 등쳐먹는데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인생이 아니고 돌려내야 할 거 내 인생이지. 뭐?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지? 어? 그렇지? 나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질투나서. 그래서 그런 거지? 진짜 쪼잔하게 뭐 하는 짓이야? 질투? 야, 뭐 있는 사람이야 질투라도 했지. 거짓말쟁이한테 누가 질투를 해? 너한테 속는 사람들 불쌍해서 구원해 준 거야. 너 같은 애한테 당하지 말라고. 역시나 전하는 끝까지 뻔뻔하고 당당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큰소리 떵떵 치는데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뭐? 이미 너랑 나랑 끝났잖아. 내가 누굴 속이도 뭔 상관인데.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어? 네가 책임지라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막막한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책임? 책임이라니. 책임은 앞으로 네가 져야지. 그동안 밀린 양육비 있잖아. 이거 너 곧 있으면 통장 압류될 거야. 이제 너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요즘 양육비 안 주면 난리 나는 거 너 알지? 요즘 옛날이랑 달라서 아주 무서운 세상이야. 네가 그랬잖아. 네 입으로 양육비 꼬박꼬박 준다고. 안 그래? 그러니 네가 약속한 걸 지켜야지. 알았어.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내가 어른이 돈 있으면 안 줄까. 내 인생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주겠어? 준다고. 준다니까. 아니, 이제 네 말 못 믿어. 거짓말 투성이 네 말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만 해놓고 또 내뺄지 누가 알아? 됐고, 너야말로 앞으로 각오해. 네가 벌인 일 네가 끝까지 수습하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내가 진짜 줄게. 준다니까. 줄 테니까 제발 좀, 제발 그러지 마. 어?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든 돈 보낼 테니까 제발 소송 좀 하지 마. 그렇게 전화는 그때 이후로 제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소송이라도 하면 진짜로 자기 앞날이 막힐까봐 이제야 두려운 모양이었어요. 역시 뭔가 사람이 진짜 실행을 해야 돌아간다는 게 맞는 말이더군요. 그 남자는 바로 전 아내와 헤어졌고 여러 번 저한테 살해를 하겠다고 했지만 전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솔직히 전 돈보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의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지만 딱 보자마자 그 남자분이라는 걸 전 알 수 있었죠. 1년을 만나던 여자가 모든 걸 다 거짓말로 절 속여왔다는 걸 호텔 직원분이 아니었으면 전 평생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 호텔 매니저님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은 아마 완전히 무너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진 글엔 다들 귀인을 만났다며 엄청 댓글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괜한 짓을 한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2년 반 정도 지났을까 그 남자분은 다시 한번 저희 호텔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곁엔 정말 결혼을 할 예비 아내분과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반갑게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저 역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와, 어쩐 일이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여긴 제 예비 아내입니다.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제주도 여행 같이 왔어요. 괜찮으시면 퇴근하고 저희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그렇게 전 그날 퇴근 후 그 두 사람을 만나 횟집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참 감사했어요. 그때 사례비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떻게든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여자 만나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아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기 전부터 다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참 다행이네요. 사장님께 정말 좋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덕분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다 매니저님 덕분이에요. 그때 못해드린 사례비 대신 제가 오늘 횟집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렇게 저흰 그날 횟집에서 소주 한 잔씩 하며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정말 많이 친해졌답니다. 지금은 그때 그 남자 형 동생으로 지내며 가끔씩 서로 안부도 전하고 연락도 하고 있네요. 참 어떻게 보면 서로 껄끄러운 인연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흰 둘도 없는 절친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별의별 인연이 다 있구나 싶습니다. 전 지금도 계속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딸도 많이 커서 이젠 퇴근하면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힘내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딸 덕분에 전 항상 힘을 얻으며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도 종종 제주도로 오시는데 그때마다 저희 딸도 잘 돌봐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신답니다. 누난 가족들과 가끔 제주도에 내려올 때면 두 손 가득 바리바리 딸 선물이며 오시며 잔뜩 사들고 오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절 응원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전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며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전 아내가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긴 하지만 뭐 얼마나 갈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엄마로서의 그 역할이라도 제발 좀 제대로 하길 바랄 뿐입니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정말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잘못을 하고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굴면 결국엔 벌을 받기 마련인 것 같네요. 물론 제 전 아내는 제가 벌을 준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언젠간 그 여잔 큰 벌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난 풀리는 일이 없을까? 자책하고 슬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마음 다 잊으시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란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싶어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네요. 저도 물론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지나고 와서 보니 저 역시 누군가에겐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쓸데없이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